넌 살인자야. 지은호의 사무실의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오빠가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다시 찾아온 생모 고성희와 마주한 지은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간이식을 거부한 지 며칠째 그녀는 스스로를 작업실에 가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우진이는 죽어.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 적반하장의 외침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쏟아내는 그 말들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던 지은호의 마음을 또 한 번 내리치는 칼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을 뜯어내는 것 같은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버려진 아이로서의 지난 25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니면 그냥 부품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은호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에 큰 상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 그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우아하고 지적이고 성공한 여성의 모습으로 지은호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저런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생각했습니다. 눈물로 사과하는 그녀를 보며 어쩌면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우연한 재회도, 그 진심 어린 눈물도 전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부터 간 공여자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이용해 아이를 몰아붙이면 원하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 믿는 사람처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문 앞을 지켰습니다. 문 밖에서 고성희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지은호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울부짖던 지은호는 어느 순간 눈물을 모두 닦아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들고 고성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서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은호야. 마음을 바꿨니? 지은호는 대답 대신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거 제 동생 강호가 받은 돈이죠? 고성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동생 지강호를 만나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넸다는 것.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어차피 내 누나 지은호는 간이식을 해줄 수밖에 없어. 결국 버티다 친오빠가 죽는다면 지은호는 제대로 살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여린 거 잘 알지 않니? 고성희는 강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누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양어머니에게 드리는 사례야. 내가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렴. 돈 앞에 한없이 약한 강호를 이용하려는 간교한 수작이었습니다. 투자라며 사채까지 끌어쓴 강호. 그 빚을 갚기 위해 지은호가 모아둔 돈까지 써야 했던 상황을 고성희는 철저히 조사했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누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돈을 들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돈 돌려드리러 왔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고성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건? 네, 3가지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첫째, 제 양어머니에게 당신의 신장을 내어주세요. 그 순간 고성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라고? 정순이, 제 양어머니요. 날 버리고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을 위해
내 간을 달라고 하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내 간으로 살리고 싶으면 당신의 콩팥을 내 어머니에게 내어주세요. 정순이, 지은호를 버려진 아이의 상태로 받아 안아 길러낸 사람.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악화된 신장병을 앓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투석을 견디는 사람. 고깃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느라 부어오른 손으로 칼을 쥐지만 그 칼이 자꾸만 떨려 고기를 제대로 썰지 못하는 사람. 지은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둘째,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닥진석 회장에게 딸을 버린 과거를 모두 알리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누구보다 지위를 중시하는 그녀에게 명망 높은 재벌가의 남편에게 과거의 추악한 비밀이 알려지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아한 이사장, 자선사업가, 상류사회의 귀부인. 그 모든 가면 뒤에 숨겨둔 딸을 버린 여자라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 은호야, 그건. 왜요? 못하시겠어요? 지은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재간은 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체면은 지키고 싶으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지은호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엔 당신과 저는 친모, 친딸로서의 일체의 관계를 완전히 끊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야, 그게 무슨. 법적으로든 혈연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다시는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은호는 더 이상 고성희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버림받은 아이가 선택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진심으로 약속하는 겁니까? 그래. 다 해주겠다. 너만 수술을 결정해라.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를 움직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우진의 상태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허락을 일단 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배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성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지킬 필요는 없어. 일단 시간을 끌고 우진만 살리면 돼. 신장 이식, 우진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과거를 고백하는 것? 그것도 나중에 적당히 무마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관계를 끊는다? 오히려 좋습니다. 골치 아픈 딸과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우진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간성내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길어야 2주입니다. 이식 수술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점점 더 빠르게 나빠졌고 혈중 수치와 장기 기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결국 그녀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정순이와의 신장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적합하지 않다면 그 조건을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요.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혈액형, 조직적 합성, 면역 반응까지 하나하나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적합 판정입니다. HLA 항원 일치도도 높고 교차 반응 검사도 음성입니다. 이식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의사에게서 흘러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비밀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보다 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바로 그날 그녀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지은호. 은호야.
간이식 수술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고성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은호가 마음을 굳힌 것일까요? 그리고 은호의 다음 말이 고성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신장이식 날짜도 같은 날로 맞추십시오. 날? 네. 제 양어머니가 받는 이식 수술과 우진 씨가 받는 이식 수술을 같은 날, 같은 시한대에 진행합니다.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지, 당신이 끝까지 버티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2개를 나란히 예약하세요. 한쪽에서는 제가 간을 내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이 신장을 내어주는 겁니다. 동시에요. 은호야, 그건 너무. 싫으시면 거래는 없던 걸로 하죠. 지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아들의 목숨이냐, 당신의 체면이냐. 고성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진을 잃게 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은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전 9시 청와대학교 병원 3층 수술실 A와 B. 2 수술 모두 동시 진행입니다.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성이는 한참을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석양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갓난아이를 버리던 그날도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앞날이 창창한 자신이 버려진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버려진 아이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도구로 쓰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저 아이의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을까? 고성이는 처음으로 진짜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수술은 한날 한시에 2명의 어머니와 2명의 자녀를 생과 사의 경계로 몰아넣는 차가운 운명의 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2 가족의 운명을 가른 선택들이 마침내 결과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재회,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진 것은 오후 5시 32분이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2개의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쪽 수술실에서는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간의 일부를 내어주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성이가 정순이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25년간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복실의 천장은 하였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뜨자마자 그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몸은 무겁고 수술 부위는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정순이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회복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윈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또렷한 눈빛. 지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우진.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그 친구. 함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 옥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던 그 친구. 대학 진학 후 우진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고 지은호는 그저 그가 떠난 미래를 위해 유학을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친구가 회복실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간을 받은 남자로, 자신의 오빠로. 은호야. 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 은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아. 이게 무슨... 지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진은 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나도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서로 고민 상담해주고
그때 내가 내 동생이었다는 걸 난 전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지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난 정말 몰랐어. 내 동생 유라는 어렸을 때 이미 죽은 애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너를 찾아낸 것도, 너를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짓 안 했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고등학교 시절 널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우리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남매였다는 걸. 우리가 이런 운명이었다는 걸. 은호야. 아니, 유라야. 우진은 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어머니가 너를 버리지도 않았을 거고 너도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 배신당한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뭘?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고등학교 때 친구로 만난 것도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넌 내 친구였어. 내가 내 형제인 걸 모른 채 간이식이 필요한 걸 알았다면 난 기꺼이 이식동의를 했을 거야. 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진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호야.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시간, 서로를 몰랐던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다시 만난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지혁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투석도 필요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호.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게 전부예요. 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맞죠? 네, 어머님.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은호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들었어요. 우리 은호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고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호가 제 동생인 줄. 그럼 됐어요. 정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힘들었을 때 친구가 되어준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우진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 은호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잘했어, 은호야. 은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회복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친오빠, 25년을 함께한 진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준 사람들.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진아, 건강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딸 박영라에게도 인생의 윤곽을 완전히 바꿔놓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주도하여 마련해 놓은 결혼식장도 아니었고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누릴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뜻밖에도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도 기사님이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철없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채용된 이지환. 이지환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영라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어주지도 않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을 대하는 사람들의 익숙한 표정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란은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낯설었고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처음 지환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걷던 날 영란은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컵라면이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것마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저 곧 약혼식 할 거래요. 영라야, 넌 어때? 그 남자 2번 만나고 좋았어? 뭐 나쁘지 않았어요.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얘 좀 봐라. 영라야, 정신 차려. 내 결혼이야. 손도 잡고 키스도 할 수 있어야 좋은 거야. 영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라는 처음으로 고성희가 정해준 삶의 지도를 벗어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 먹고 지환의 차 뒷좌석에서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키득거리고 그러다 어느 날 한 스케치북을 펼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구나. 대필화가가 대신 그려주던 가짜 화가 체험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영란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느낀 감정을, 지환과 함께한 순간들을 만화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웹툰 작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환에게 영라의 웹툰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발차기는 이렇게 그렸어야지. 노래방에 한번 가볼래? 등등. 지환의 한마디로 영라의 하루하루가 마술에 걸린 듯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성희는 요즘 밤마다 설레어했습니다. 진화그룹 후계자와의 혼담이 거의 성사 직전이었고 그 결혼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영라의 인생까지 신분 상승의 결정적인 순간이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영라는 그 전략의 말판 위에 놓인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영라야, 다음 주 수요일에 진화그룹 도련님이랑 식사 약속 잡았어. 엄마, 뭐? 또 무슨 핑계야? 이번엔 절대 안 돼. 알았지? 고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영라의 인생은 이미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배운 대담함이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인지 영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라는 엄마 차 뒷바퀴 쪽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추적기는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청와대학교 병원. 고성희는 거의 매일 그곳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직접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엄마를 지켜보았습니다. 고성희는 간담체외과 병동으로 들어갔고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병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우진.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우진. 오빠? 엄마의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만 알고 있던 오빠.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병원에. 영란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 우진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이중생활, 그리고 한우진의 비밀스러운 입원. 이 모든 것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엄마가 만든 세계에서.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소녀가 아니라 엄마를 뛰어넘겠다고 결심한 한 사람의 여성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란은 아빠 박진석에게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엄마 고성이는 마치 전장의 승전 소식을 장수에게 알리듯 아빠에게 진화그룹과의 혼사를 준비를 전하고 이었습니다. 그때 참지 못한 영란가 불쑥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 진화그룹 도련님이랑 결혼 못하겠어요. 박진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이랑 뽀뽀도 못하겠어요. 손잡았을 때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고성이는 영란의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영란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고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만둬라. 아빠는 내가 편치 않은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은 영란에게 처음으로 느끼는 아빠다운 보호였습니다. 아빠, 영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넌 아직 어리고 예쁜데? 우리가 너무 결혼을 서둘렀구나. 고성이는 어금니를 깨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화그룹에는 일단 약혼을 미루는 것으로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 뒤 고성이는 딸의 손을 잡아채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쿵 닫히는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닫은 밥에 재를 뿌리는 영란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짝, 짝, 방 안을 울리게 영란의 뺨을 날리는 소리, 그리고 벼락처럼 떨어지는 목소리. 내가 뭘 한다고 이런 기회를 놓쳐?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깟 기사 따위랑 노닥거리며 인생을 버리겠다는 거야? 영란은 처음에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뭐? 한우진 오빠의 이식 수술. 엄마가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는 거 제가 다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졌습니다. 넌 어떻게? 엄마 차에 추적기 달았어요. 병원도 따라갔고요. 다 봤어요. 우진 오빠 수술은 아빠에게 비밀로 붙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 순간 작고 눈치 보는 딸이었던 박영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분노에 찬 눈물이 가득한 딸이 이제 엄마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영란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란아! 고성이가 불렀지만 영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을 나왔습니다. 강남 대저택의 대리석 바닥 대신 누수가 잦은 반지하의 좁은 방. 영란가 선택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스케치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곳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몸을 던지며 영란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보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반지하라 창문은 작았지만 그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빗소리가 좋았습니다. 영란은 노트북을 켜고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세 장을 나온 새.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웹툰 작가로서 받은 첫 급여가 통장에 찍히던 날. 영란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2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한 달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영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같이 치킨 먹을래요? 내가 쏠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좋아. 저녁 동네 치킨집에서 영란은 치킨을 뜯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첫 월급이에요. 120만 원. 지환은 옆에서 조용히 소맥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첫 월급 축하해. 그 말 한마디에 영란은 울컥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은 어떤 칭찬보다 깊게 마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환, 오빠. 네, 고마워요. 제가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서. 지환은 잠시 영란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결국 영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요. 지환 오빠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소맥이 넘어가고 치킨이 사라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많은 순간 중 단 하나만 분명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영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환이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영야. 네. 앞으로 성공할 일만 남았네. 네 명이가 아니라 영나 내 이름으로 웹툰 작가 등단해야지. 고마워요. 영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임을. 그날 밤 영나는 웹툰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새 장을 나온 새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새의 얼굴은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첫맛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영나의 인생, 그렇게 엄마 고성이가 시작했던 단칸방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됩니다. 고성이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인생사 자신의 업보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